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서운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입니다. 오늘도 가지고 온 무서운 이야기가 많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는 이야기 조수 구찌고요. 구찌야 안녕. 그래 앉아있어. 제 이야기 조수 구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부터 들려드릴 이 시리즈는 무엇이냐면 귀신을 보게 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1편부터 9편까지 있으니까 몰입감 있게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 보는 남자 1편. 나는 귀신을 봐. 진짜 옆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여. 근데 이상한 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색깔로 보여.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 검은색. 믿기 어렵지? 근데 안 믿어도 돼. 근데 난 보이는 걸 어떡해. 내가 정리한 건 이래. 초록색은 착한 귀신, 노란색은 사고로 죽은 귀신, 주황색은 살자, 사건 사고로 죽은 귀신, 보라색은 원한 맺힌 지방령, 검은색은 건들 수 없는 신적인 귀신이야. 그리고 사람도 각자 자기의 색이 있다고 하더라. 사실 난 이 능력이 너무 싫었어. 남들이랑 다르다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 중학교 3학년 때 옥상에 있던 여자 귀신을 본 뒤로 모든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거든. 그때부터 나한테는 흔히들 말하는 신병이 찾아왔어. 신병 걸렸을 땐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리 먹어도 계속 배가 고팠어. 일어나려고 해도 다리가 말을 안 들어. 병원은 진짜 큰 데까지 다 가봤는데 엑스레이도 MRI도 CT도 전부 정상이었어. 근데 나는 계속 죽을 만큼 아팠지. 힘들었고. 15살의 신병이라니. 그땐 신병인 줄도 모르고 그냥 불치병이라고만 생각했어. 솔직히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지. 아버지는 술만 드셨고 결국 우리 가족은 기독교 집안인데도 보살을 찾게 됐어. 보살은 나를 보자마자 팥 같은 걸 손에 쥐게 하고 생쌀을 가지고 와서 내 나이만큼 씹어 먹으라고 했어.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진짜 10분쯤 지나니까 이 힘들고 아팠던 그 통증들이 서서히 사라지더라고. 그때 보살이 말했어. 대감줄에서 날 놔주지 않는다고. 무당이 될 팔자라고. 그 말을 듣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가는 거야. 아니 대감줄이 뭔데? 뭔 소린데? 보살은 다시 물었어. 조상 중에 제사밥을 못 먹은 조상이 있냐고. 나는 기독교 집안이라 제사를 안 지낸다고 했어. 그랬더니 보살이 우리 조상 산소 중에 하나가 잊혀져 있다고 말했어. 아버지도 어렸을 때 피난을 가느라 산소 하나를 잊어버렸다고 했지. 큰아버지가 아는 산소였는데 큰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어. 거기를 알아낼 수가 없었지. 결국 보살은 굿을 하라고 했어. 내림꾼만이 날 살릴 수 있다고 했지. 그때 우리 가족 중 고모 한 분이 말했어. 어린애가 무슨 잘못이냐. 내가 대신 내림굿을 받겠다. 내가 신내림 받겠다. 근데 무당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지. 신내림을 대신 받을 수 있다고 대신 받는 게 아니라고. 신기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고모한테 대나무 같은 걸 쥐어주더라고.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이야기를 끊는 딱 타이밍이 아주 아침 드라마 같았죠. 네, 여기서 신선하고 처음 듣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사연의 주인공은 귀신들을 여러 귀신을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귀신들을 색깔로 구분을 짓는다고 했어요. 초록색은 착한 귀신, 노란색은 사고로 죽은 귀신, 주황색은 살자, 타살 같은 걸로 죽은 귀신. 이 보라색은 원한 맺힌 지방령, 검은색은 건들 수 없는 신적인 귀신. 그리고 사람마다 각기 색이 있다. 이거를 보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연 내 색깔은 뭘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근데 귀신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영안이 트여있는 사람들, 즉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각기 다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색깔로 귀신을 구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연기처럼 보이고 분명히 뭔가를 같이 보는데 보이는 건 서로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분에 있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죠? 바로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 보는 남자 2편. 보살은 고모한테 대나무를 쥐어주셨어. 그리고는 장구 치고 징 치고 북을 울리기 시작했지. 그 순간 나는 갑자기 정신을 잃었어. 내 기억은 하나도 없는데 주위 사람들이 말해준 걸로만 알 수가 있었지. 내가 갑자기 고모 손에 있던 대나무를 딱 뺏어 들고 보살집에 걸려있던 장군복 같은 걸 손에 쥔 채 막 미친 듯이 뛰었다는 거야. 그 뒤로 보살님이 나를 진정시켰다는데 내가 막 무슨 이상한 소리도 중얼중얼 거렸대. 근데 그 중얼거린 부분은 끝내 안 알려주셨어. 보살님은 내 사주를 풀어보시더니 또다시 무당이 될 팔자라면서 나한테 내림굿을 권유했어. 15살짜리한테 무당이라니. 그땐 너무 억울하고 무서워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울었다고 해. 내가 결국 고모가 대신 신을 받겠다고 나섰어. 내가 들고 뛰었던 대나무랑 꽃처럼 접힌 이상한 하얀 종이를 들고 뛰셨대. 잠시 뒤 고모는 내림굿을 받으셨고 지금은 보살로 살고 계셔. 그 덕에 나도 신병이 끝난 줄 알았지. 보살님들이 그러더라. 혼을 보는 감각엔 3가지가 있다고. 듣는 형, 보는 형, 느끼는 형. 나는 그 중에서도 보는 쪽에 재능이 있다고 했어. 그래서 결국 귀신, 죽은 영혼을 보며 살아가게 된 거야. 우리 집안엔 작은아버지가 계셨는데 빚에 막 시달리다가 살자를 하셨어. 그 현장을 가면 지금도 작은아버지가 그때의 모습 그대로 계셔. 나는 시체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본 적이 있었어. 두개골이 함몰돼 있었거든. 그래서인지 작은아버지 영혼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셔. 나는 이런 게 보이는 게 너무 싫었어. 좋아하는 사람 옆에 어떤 혼이 붙어 다니는 걸 보면 그걸로 막 숨이 막히고 누구보다도 먼저 위험을 감지하면서 그 사람의 미래까지 보여버리는 게 너무 끔찍했어. 차라리 죽고 싶다고 생각도 했을 정도니까. 며칠 전엔 이런 일도 있었어. 평소처럼 알바를 하려고 커피숍에 갔는데 저녁 7시쯤 한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 니트 가디건에 정장 바지, 머리는 희끗희끗 하셨고 얼굴은 상냥했어. 내가 어떤 거 드릴까요? 묻자 할아버지가 말했어. 단 거, 단 커피. 나는 메뉴명을 잘 모르시나? 하고 그냥 제일 달달한 커피를 준비했지. 그러면서 주문하신 거 나오면 말씀드릴 테니까 저쪽에 앉아 계세요 라고 했어. 근데 할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말했어. 죽은 노인한테 예의 바른 청년이네. 순간 당황했지만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어. 근데 커피가 나오고 할아버지를 찾았는데 가게 안에 어디에도 안 계신 거야. 같이 일하고 있던 알바생한테 물어봤더니 아예 못 봤대, 그런 사람을. 심지어 나는 허공에 대고 주문을 받는 걸 보고 얘가 예행 연습을 하나?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날 알바 끝나고 집에 가는데 멀리서 누가 걸어오고 있었어. 피곤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점점 다가오는 실루엣이 아까 봤던 그 할아버지였던 거야. 그제서야 알았지. 커피숍에서 본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었구나.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렸어. 할아버지는 그냥 웃으시면서 발걸음을 재촉하셨지. 며칠 뒤 동네에 상복 입은 사람들이 집에서 가구 같은 걸 드러내는 걸 봤어. 아마 돌아가신 분의 유품이었겠지.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도감이 밀려왔어. 뒤를 돌아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유품을 이렇게 쓰다듬고 계셨던 거야. 나는 그 자리에서 속으로 명복을 빌어드렸어. 좋은 곳 가시라고. 그리고 알바 가는 길, 바람 소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내 귀에 들렸어. 고마워 젊은이.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지. 귀신을 보는 게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 오늘도 얘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이 고모가 되게 착하시다. 조카죠, 고모한테는. 사연의 주인공이 조카였는데 고모가 대신 신내림을 받았던 거예요. 이럴 수도 있나 근데? 15살짜리 사연의 주인공한테 신내림을 받게 하기에는 좀 너무 걸렸나봐. 그래서 고모님이 제가 대신 받을게요 해서 그걸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초반부에 나왔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사연의 주인공이 카페에서 알바하면서 겪었던 아주 기묘한 이야기였죠. 분명히 그냥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질감이 없었으니까. 할아버지고 점잖게 생기신 분이. 근데 그게 내 눈에만 보였던 거야. 분명히 주문을 받았는데 옆에 알바생이 쟤는 허공에 대고 주문 받는 연습을 하나?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지만 그게 귀신이라는 걸 못 알아차릴 수도 있다는 거지. 사람이 많은 출근길 혹은 퇴근길 거기에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근데 제가 저번에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채팅하는 고양이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퇴근길, 출근길 사람 막 우글바글 할 때 가끔 오싹해지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나만 그래? 근데 그럴 때는 주변을 살피는데 누가 귀신이고 사람인지 모르잖아.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발밑을 본대요. 그림자가 있나 없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사람 많은 곳에서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림자 있나? 없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 구경을 할 때 심심하시면은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림자가 없는데 그 사람이랑 눈이 마주치면 안 되겠죠? 귀신들은 자기를 알아보면 붙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조심하시고요. 가족이 대신 받는 경우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고모님이 진짜 마음이 넓으시다. 그쵸? 사연의 주인공 대신 그걸 받으셨던 거죠. 그 길이 험난함에도 불구하고. 신기가 없는데 무당을 하신다면 사기꾼 소리를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신기가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은 어느 정도 다 신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예 없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외국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귀신 보는 남자 3편. 이번 이야기는 꼬마 아이에 관한 거야.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나는 많은 귀신을 보고 느끼고 있어. 그 중에서도 이 꼬마 아이는 지방령이야. 지방령이란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원한에 묶여있는 귀신을 말하지. 특히 부모와 관련된 원혼들이 되게 많아. 내가 만나본 귀신들 중에서도 지방령들이 제일 무서워.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억울하게 죽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야. 원한의 크기도 남들보다 2~3배는 더 크거든. 심지어 제2의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지. 내가 사는 집에서 10분 정도 내려가면 모텔촌이 있어. 낮에는 좀 한산한데 밤이 되면 불빛이 막 번쩍번쩍 휘황찬란 막 그런 곳. 알바를 가려면 거길 지름길 삼아 꼭 지나가야 되는데 항상 그 길에서 어떤 꼬마 아이를 만나. 그 아이는 침울한 표정으로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서 있어. 어느 날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외진 주차장 쪽에서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거야. 귀신 보는 게 익숙하긴 했지만 울고 있는 모습이 괜히 짠해서 다가가고 싶더라고. 근데 지방령은 함부로 가까이 하면 안 돼. 한 번 접촉하면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돌아갔지. 며칠 뒤 또다시 그 아이를 만났어. 이번엔 내가 먼저 불러봤어. 저기 꼬마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했어. 내가 보여? 진짜 내가 보여? 그 순간 내가 보인다는 사실이 그 아이한테는 정말 기쁜 일이었던 것 같아. 몇 번이나 되묻고 환하게 웃더라고. 아마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봐줬던 거겠지.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꼬마야,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했어. 엄마 기다려.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 지금 모텔촌이 들어선 그 자리가 예전엔 주택가였는데 그 아이는 거기서 살았던 거야. 어느 날 집에 불이 났는데 아이는 집 안에 혼자 있었고 부모님은 이 아이를 구하려다가 크게 다쳤대. 결국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에 돌아가셨고
아이도 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거기서 죽고 말았던 거야.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 나 나중에 커서 의사 돼서 엄마 아프면 낫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듣는데 뭐라고 위로할 수도 없었어. 집에 돌아와서 고모한테 얘기를 했더니 고모는 단호하게 말했어. 지방령은 원한이 너무 깊으니까 다시는 그 꼬마랑 얘기하지 말라고. 그 뒤로 나는 알바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이가 있던 곳에 사탕 같은 걸 두고 와. 내 힘으로 원혼을 풀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작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도 그 아이는 여전히 엄마를 기다리고 있겠지. 부디 원한이 잘 풀려서 제2의 피해가 생기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선 조금 짠했어요. 근데 짠하면서 무서웠던 이유가 뭐냐면 지방령에 대해서 나왔죠. 저는 여태까지 물귀신이 가장 무섭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방령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포 영화에서 보는 많은 유령들, 귀신들 중에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방령들입니다. 주온에서도 그 집에서만 나오잖아. 그 집에 모논이 딱 붙어서 지방령이 된 거잖아. 지방령들은 원래 말을 섞으면 안 된대요. 내 사연의 주인공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나 봐. 약간 오지랖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좀 마음이 넓은 깊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 선뜻 얘기를 해준 거죠. 꼬마야,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따뜻하게. 그랬더니 꼬마가 이승을 계속 떠돌면서 내가 보여? 진짜 내가 보여? 이 부분이 되게 짠한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이 꼬마 상태로 죽었으면은 귀신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을 거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왜 나를 못 보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하루빨리 그 원혼이 풀려서 엄마가 계신 하늘나라로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곽두필의 시선 인스타가 생겼습니다. 지금 팔로우를 걸어주시면은 무조건 마팔하고 있으니까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설이 길었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을 보는 남자 4편. 이번 이야기는 좀 소름 끼치는 분신사바 이야기야. 혹시 분신사바라고 알지? 귀신을 부른다고 알려진 의식인데 주문은 이래. 분신사바 분신사바 도조 오이시대 구다사이. 그냥 귀신을 불러내는 주문이지. 가끔 귀신을 보고 싶다거나 느끼고 싶다는 이유로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위험한 짓이야. 내가 아는 지인 중에도 분신사바를 하다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어. 그 형은 자존심이 엄청 강했지. 내가 최고다, 내가 법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어. 어느 날 그 형이 나한테 제안을 했어. 우리 분신사바 해보자. 너 귀신 볼 줄 안다며. 위험하면 네가 말해주면 되잖아. 나는 당연히 반대했지. 귀신을 볼 수 있을 뿐이지 퇴마 능력은 없거든. 근데 그 형은 고집이 황소 같아서 결국 억지로 끌려가게 됐어. 형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경면주사, 즉 부적을 쓰는 잉크야. 그 경면주사와 창호지를 꺼냈어. 그걸로 히라가나를 적더니 의식을 시작했어. 분신사바 분신사바 도조 이시대 구다사이. 몇십 분이 흘렀는데 아무 기척이 없는 거야. 형은 피식 웃으면서 말했어. 아이씨, 뭐야, 미신이잖아. 그냥 가자. 나는 속으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짐을 챙겼지.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의 몸에 이상한 게 보였어. 어떤 젊은 남자가 형의 허리를 다 감고 있었는데 쇠사슬 같은 거 있잖아. 그걸로 형을 칭칭 감고 있었던 거야.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굳이 이걸 말로 꺼내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말했어. 형, 오늘은 그냥 집에 바로 가세요. 그날 밤 고모한테 전부 얘기를 했더니 고모가 완전히 뚜껑이 열려서 크게 화를 내셨어. 왜 말리지 않았냐고. 당장 그 형 내일 데리고 오라고. 근데 전화를 해도 형이 안 받는 거야. 다음날 아침 형 집에 가봤더니 부모님도 어젯밤부터 못 봤다고 하시는 거야. 불길한 마음에 혹시나 싶어서 분신사바를 했던 산속 컨테이너 박스로 갔지. 아니나 다를까 형이 거기서
덜덜 떨면서 자고 있었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 말만 계속 반복하면서 나는 형을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왔고, 고모는 형을 보자마자 무당 도구를 꺼내셨어. 수리검 같은 모양의 하얀 종이가 달린 도구였어. 그걸로 의식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 형이 미소를 짓는 거야. 그 웃음 진짜 소름이었어. 그러다가 서서히 정신을 차리더니 안정을 되찾았지. 근데 문제는 귀신은 사라졌는데 형 몸을 감고 있었던 그 쇠줄 있지, 그건 그대로였어. 고모는 살을 풀어야 한다고 하면서 향을 피우고 형 주변을 빙빙 돌며 의식을 이어갔어. 시금치를 자르고 팥, 소금,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말이야. 그 의식이 끝나고 형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지. 이번 일 이후로 난 확실히 알게 됐어. 분신사바 같은 거 절대 호기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정말 목숨 걸고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주문이 전 그냥 어렸을 때 분신사바 이것만 하고 끝났잖아. 그러니까 주문이 잘못됐으니까 그게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풀네임이 다 나오잖아. 분신사바 도조 오이시대 쿠다사이. 이거를 내 입으로 뱉기가 싫은 거야. 무서운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혼자 이렇게 길을 걷다가 막 소름이 돋거나 무섭거나 괜히 그런 생각을 할 때 더 무서워지고 막 이러잖아요. 귀신들은 그 틈을 좋아한대. 그냥 아무리 그냥 어두컴컴한 길을 가던 아니면 어두컴컴한 계단을 내려가던 자기가 겁을 안 먹으면은 그 틈이 안 벌어지는데, 자기가 조금 겁을 먹기 시작하면 그 틈이 점점 벌어지고 귀신은 그걸 귀신같이 알고 들어와가지고 틈을 벌린다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급속도로 무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말처럼 쉽나? 나 혼자 계단 내려갈 때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무서운 게 커지거든요.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형도 대담하지. 그냥 분신사바를 해도 무서운데 그걸 산속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했다고. 대단하다. 이 정도 정성이 있었으면 귀신 와야지. 근데 그 귀신이 왔을 때 그것도 참 희한했죠. 그냥 붙어있는 게 아니라 형 몸에 쇠줄 같은 거를 이렇게 감았대요. 허리에 단단히 붙어있으려고 작정을 했나봐. 사연의 주인공 고모가 무당이시니까 그걸 풀어주셨는데, 처음 풀었을 때는 귀신의 형체는 없어졌지만 쇠줄은 몸에 아직 감겨 있었어요. 그것까지 완전히 풀어내려고 소금 뿌리고 팥 뿌리고 고춧가루도 뿌렸대요. 고춧가루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것도 약간 퇴마에 그게 있나봐. 하긴 매우니까 떨어져 나가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신사바 같은 거, 강령술 이거 절대로 호기심에 할 만한 그게 아닙니다. 대가가 있으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때 그냥 뭐 분신사바 뭐 오디세이 구다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말도 읊조리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고춧가루도 빨강색이라 그럴 거예요. 맞다, 그 색깔에 대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붉은색, 팥도 붉은색이니까 귀신들이 무서워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 보는 남자 5편. 이번엔 우리 아버지랑 그리고 증조 할머니 이야기를 해줄게. 어릴 적 일이야. 우리 아버지는 약주를 좋아하셨고 그날도 술을 드시고 집에 들어오셨어. 보통은 나랑 장난도 치시고 그러셨는데 그날은 조금 달랐어. 집에는 아버지, 할머니, 나 그리고 큰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큰아버지가 몸이 좀 불편하셔서 늘 집에 계셨지. 나는 큰아버지를 좋아했어. 항상 사탕을 하나씩 주셨거든. 그날도 큰아버지께 놀다 오겠다고 하고 친구랑 놀이터에 갔어. 근데 놀다 보니까 막 삐용 동네에 앰뷸런스가 막 온 거야. 우리 동네는 워낙 자주 오는 편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사람들이 우리 집 쪽에 몰려 있었어. 가보니까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그게 살자였는지 타살이었는지 지금도 확실히는 몰라. 병원에서는 살제로 판명했지만 난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어. 그날 술 드시고 주무시던 아버지는 아주 무서운 걸 목격하셨대. 삿갓을 쓴 2명의 남자가 베란다로 들어왔고 잠자고 있던 나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대.
얘를 데려갈까? 아버지가 안 된다면서 급하게 막으셨지. 차라리 본인을 데려가라고. 그랬더니 그 두 명이 아버지를 딱 보면서 넌 아직 아니야. 라고 했대. 그러더니 큰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들어갔다고 해. 그리고 그날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거지. 아버지는 지금도 술만 드시면 그 이야기를 꺼내셔. 내가 막지 못한 게 죄다 하면서. 아직도 아버지를 괴롭히는 기억이야. 그 두 명의 혼은 도대체 뭐였을까?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서늘해.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증조 할머니의 일이야. 옛날에 사람이 돌아가시면 며칠 동안은 시신을 집에 두었다고 해. 그렇게 증조 할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입에 쌀을 물려주고 3, 4일 지났을 때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 돌아가신 증조 할머니가 깨어나신 거야. 증조 할머니 말씀으론 죽은 뒤에 어떤 문이 보였고 그 문을 지나가니까 강가가 있었대. 강 건너편에는 고조 할머니가 서 계셨고 손짓을 하면서 오라고 하셨대. 근데 고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머니를 붙잡으면서 말씀하셨대. 아직 네가 올 곳이 아니다. 라고. 그러면서 하얀 백설기와 강아지를 주셨대. 백설기를 조금씩 떼어서 길에 두고 강아지를 따라가거라. 증조 할머니는 백설기를 조금씩 떼어 바닥에 두면서 강아지를 따라 걸으셨고 결국 어떤 우물 앞에 다다랐다고 해. 그 순간 강아지는 돌아가 버렸고 증조 할머니는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셨대. 사후세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사실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큰아버지의 일은 내가 직접 겪은 현실이고 증조 할머니 이야기는 들은 거라 진위는 알 수 없거든. 하지만 확실한 건 그 경험들이 우리 가족에게 너무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거야.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는 제가 봤을 땐 저승사자였던 것 같아요. 큰아버지를 데려갔던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저승사자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네, 원래는 이 두 명의 남자, 삿갓을 쓴 두 명의 남자가 사연의 주인공이 자고 있는 걸 보고 얘를 데려갈까? 했는데 아버지가 막으셨던 거죠. 안 된다고 차라리 자기를 데려가라고. 근데 넌 아직 아니야 하면서 큰아버지를 데리고 갔던 거죠. 저승사자 여기서는 두 명이 왔다고 하는데 보통은 3인 1조로 다닌다고 해요. 저승사자는. 저도 저승사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옛날에 우리 전설의 고향, 뭐 토요미스테리 이런 데 나와 있는 그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제가 봤던 것도. 근데 또 그게 만들어진 이미지다, 현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전형적인 모습으로 봤어요. 검은색 도포를 입고 검은색 갓을 쓰고 창백한 남자 3명. 근데 정말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토요미스테리 전설의 고향에서 PD님이 만들어낸 이미지고 이게 굳어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저승사자면 떠올리는 복장이 그거다 라고. 증조 할머니가 살아 돌아오셨잖아요. 분명히 돌아가셔서 입에 쌀을 물리고 시신을 집에 뒀는데 거기서 백설기와 강아지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 의미가 뭐였을까? 강아지는 이제 길잡이 역할은 맞는 것 같은데 백설기를 헨젤과 그레텔처럼 조금씩 떼서 가는 길마다 놔둬라 했는데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뭐였을까요? 혹시 이 부분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승으로 가는 길 갈 때 백설기를 조금씩 떨어뜨려서 두고 가라고 했을까? 혹시나 이 증조 할머니를 살려준 그것은 고조 할머니가 아니라 어떤 이승으로 나오고 싶었던 귀신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길잡이인 강아지를 주고 이승으로 나가는 길을 모르니까 할머니를 먼저 보내고 그 백설기를 따라 자기도 이승으로 가게. 그래서 백설기를 떼서 땅에 떨어뜨리라고 하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워낙 스릴러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이쪽으로 머리가 막 돌아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조 할머니가 이승으로 넘어올 때 사용했던 강아지 그리고 백설기 의미가 뭐였을까요? 어떻게 이야기 다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네, 쭉쭉 달려서 다음 이야기는 6편 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 보는 남자 6편. 이번 이야기는 우리 집 강아지랑 연탄은행 앞 할머니 이야기야. 우리 집엔
미니핀 한 마리가 있어. 새벽마다 내가 산책을 나가는데 강아지는 추워서 싫어해도 억지로 같이 데리고 다녀. 혼자 걷기엔 좀 심심하거든. 항상 같은 루트로 돌지.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공원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새벽 공기를 마시고 춥다 싶으면 집에 돌아오는 거야. 근데 강아지가 항상 무서워하던 곳이 하나 있어. 바로 연탄은행 앞이야. 연탄은행은 기부받은 연탄들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곳인데 우리 동네 연탄은행 옆에는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 그 앞만 지나면 우리 강아지가 막 바들바들 떨고 안 가려고 버텨.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에 항상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었어. 나무 앞에 걸터 앉아선 늘 웃으면서 우리 강아지를 부르는데 강아지는 막 겁을 먹고 덜덜 떠는 거야. 며칠 뒤 동네에서 들려온 소문. 할머니들 대화가 뉴스보다 빠르거든. 아이고 그거 알아? 옆 동네 최씨 할머니 죽었다네. 으이구 어쩌다가. 몰라, 얼어 죽은 것 같아. 우리 할머니께 물어봤더니 밤을 깎아서 팔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추운 겨울 연탄도 못 피고 그 냉골 바닥에서 생을 마감한 거 아닐까 싶었어. 그래서 그게 원한이 돼서 연탄은행 앞에 머무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어느 날 새벽 나는 일부러 강아지를 두고 산책을 나갔어. 역시나 연탄은행 앞에 그 할머니가 계셨지. 내가 먼저 인사했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많이 추우시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웃기만 하셨어. 근데 자판기에서 율무차 하나를 뽑아다가 나무 앞에 두면서 말했지. 할머니 추우실 텐데 이거 드시고 이제 좋은 데 가셔야죠. 저 이제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손을 흔들면서 들어가게 라고 하시는 거야. 그 뒤로는 더 이상 그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어. 아마 좋은 곳으로 가신 게 아닐까 싶어. 그랬으면 좋겠고. 사람이든 귀신이든 결국 친절을 베풀면 나쁘게 굴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착하게 살자.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강아지, 고양이, 이건 영물이라서 귀신을 본다는 말이 많잖아요. 사연의 주인공이 키우던 미니핀도 귀신을 봤던 것 같아요. 연탄은행 앞에 있던 할머니 귀신. 그런 거 보면 좀 으스스한 것 같아. 그 할머니 귀신이 막 아기가 있던 건 아닌데 좀 원통했던 거지. 너무 힘든 삶에서 연탄도 못 대고 그 냉골 바닥에서 죽었으니까 그게 한이 되었기 때문에 연탄을 기부해주는 그곳 바로 옆에 큰 나무에 있었던 거죠. 할머니가 이승을 못 떠나시고 다른 사람의 친절도 많이 없었을 거 아니야. 할머니 혼자 계셨을 거고 이렇게 혼자 돌아가신 걸 보니까 아마 자식들도 안 찾아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살아 계실 때 연락 자주 드려야 됩니다. 진짜. 제가 그런 거 잘 못해서요 하다가는 이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실 때 잘해야 된다. 그리고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반려동물이랑 인간이랑은 수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얘들은 짧게 있다 가잖아요. 반려동물은 집에 있고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오고 가뜩이나 볼 시간도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것보다는 사랑한다고 얘기 많이 해주고 같이 산책도 많이 나가주고 고양이면 이게 낚싯줄 놀이도 많이 해주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또 며칠 전에 저희 본가에서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14년을 살고 죽었어요. 그거를 보내주고 왔는데 그때 또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때 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심장이 굉장히 아팠어요. 이게 말도 못하게 아팠는데 처음에 심장병인가 생각할 정도로. 우리 반려동물 그리고 부모님들 있을 때 잘하자가 포인트였습니다.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 보는 남자 7편. 이번 이야기는 굿당에서 내가 직접 겪었던 일이야. 혹시 굿당에서 잠을 자본 적 있어? 난 자봤어. 자랑은 아니지만
굿당은 참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더라고. 그날은 우리 집안에서 나 때문에 눌림굿을 하고 있었어. 눌림굿이라는 건 신병이 걸려서 신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기운을 눌러주는 곳이야. 굿당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돼지머리야. 참 신기한 게 그 돼지머리들이 잘 썩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 있더라고. 그리고 근처에는 꼭 고양이가 맴돌고 있어. 굿이 시작되자 무당분들이 하나둘씩 접신을 하더라고. 할아버지, 동자, 선녀, 장군, 수많은 혼들이 들어오고 징과 북소리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 그러다가 무당 한 분이 갑자기 몸을 비틀면서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 선녀 왔다. 다른 무당이 반갑게 맞으면서 말했어. 아이고, 선녀 왔구나. 그럼 형아 좀 잘 걷어줘야지. 근데 선녀가 내 얘기를 하면서 형아는 나빠. 맨날 요거 한다? 하면서 담배 피는 신용을 하는 거야. 순간 뜨끔했지. 나 그때 미성년자였거든. 그러다 선녀는 할아버지가 형아 맨날 떼찌하래 하더라고. 괜히 기가 죽더라니까. 시간이 지나고 무당분들이 내게 장군복 같은 걸 입혔어. 엄청 무겁더라고. 그리고 이상한 하얀 종이 같은 걸 접어서 손에 쥐어주고 굿당 앞에 서라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내가 기억이 안 나. 아버지가 나중에 들려주신 건데 북소리에 맞춰서 내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어허! 고함을 지르면서 막 팔자걸음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고 무속 도구인 칼 같은 걸 막 집어 들었다고 해. 그러다가 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는데 난 그 순간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닌 것 같은 이상한 느낌만 있었어. 굿이 끝나갈 무렵 무당분들이 날 데리고 강가로 갔어. 그곳은 용왕의 터라고 했는데 거기서 기도를 올리다가 내가 갑자기 강물로 뛰어들었대. 다행히 금방 건져 올려서 다시 굿이 이어졌지. 그렇게 10시간 넘게 굿을 하고 나는 지쳐서 굿당 위에 있는 작은 법당에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 처음으로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지. 근데 새벽 3시쯤 갑자기 눈이 떠졌어. 무작정 걸음을 옮겼는데 내가 걷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 못할 정도였어. 얼마나 걸었을까? 산 위 바위에 하얀 형체의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 책을 들고 나를 보면서 혀를 차시더니 나를 막 문전박대하듯 밀쳐내는 거야.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는 다시 법당 안이었고 내 몸은 흙투성이었어. 아직도 내가 어디를 다녀온 건지 알 수가 없어. 나중에 무당들이 말하길 신이 그래도 널 놔준 거라고, 굿이 잘 됐다는 징조라면서 안심하라고 했어. 그날 본 그 하얀 할아버지, 어쩌면 날 이끌어주던 신 아니었을까 싶어.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굿당이라는 게 굿을 하는 그 방 말하는 거겠죠. 거기는 희한하게 돼지 머리를 올려놓으면은 썩지 않고 오래 갔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잘린 돼지머리 보신 분이 많이 있으시려나? 요즘 분들은 거의 못 보셨을걸? 근데 저는 항상 드라마 찍기 전에 항상 거기다가 젤을 올려요. 돼지머리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돈을 꽂거든. 코에다 꽂고 귀에다 꽂고 입에다 물리고. 그래서 저는 좀 익숙한데 익숙하지만 항상 오싹한 게 있더라고.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눌림굿이라는 걸 했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 사연의 주인공이 아까도 말했지만 신기가 있어서 신을 받아야 하는데 고모님이 대신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고모한테 간 줄 알았지만 사연의 주인공한테서 계속 그게 있었던 거야. 신의 그릇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신들이 노리고 있었던 거고 때마다 눌림굿으로 눌러줘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눌림굿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왔던 산 위, 바위 위에 앉아있던 그 하얀 형체의 할아버지 하면서 문전박대했던 그 할아버지, 혹시 사연의 주인공한테 들어가려고 했던 신 아니었을까? 놔줬다는 의미가 아마도 그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하네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귀신 보는 남자.
8편. 오늘 이야기는 조금 슬픈 주제야. 바로 영혼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지. 혹시 영혼 결혼식이라고 들어봤어? 죽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식을 올리는 걸 말해. 이번 이야기는 내 친구 이야기인데 벌써 하늘나라로 떠나가 버렸어. 뭐가 그리 급했는지 자기 여자친구랑 같이 사고로 떠나버린 거야. 내 친구랑 그 여자친구는 진짜 닭살 커플이었어. 항상 붙어다니고 항상 같이 있고 우리가 놀리면 그저 좋아하면서 웃던 애들이었지. 근데 이제 그 둘을 볼 수가 없어. 작년 여름이었어. 펜션을 잡고 여행을 간다고 들떠있던 그날 펜션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는데 역시나 커플링, 커플티, 커플 신발 완전 닭살이 따로 없더라. 우린 짐을 풀고 근처 계곡에 놀러갔어. 시원한 물에 들어가서 등목도 하고 삼겹살 막 지글지글 구워 먹고 수박도 쫙 쪼개 먹고 진짜 즐겁게 놀았지. 근데 그거 알아? 계곡 가면 한쪽 물은 따뜻하고 한쪽 물은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지는 곳이 있잖아. 난 그 느낌이 너무 세서 친구들한테 거기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 애들은 알겠다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 그러다가 술자리가 문제였어. 우린 1박 2일을 보면서 따라했던 애들이라 복불복 게임 알아? 그걸 하고 있었거든. 결국 입수 복불복에서 내 친구의 여자친구가 걸린 거야. 근데 수심이 얕은 곳 말고 깊은 곳은 딱 아까 내가 가지 말라고 했던 그곳뿐이었어. 결국 내 친구가 흙기세를 한다고 거길 대신 들어간 거야. 다행히 얘가 금방 나왔는데 그 순간부터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 흥도 안 나고 뭔가 싸한 느낌. 그래서 그냥 바로 판을 접고 방으로 가자고 했지. 펜션에 돌아와서 술을 마셨는데 친구 커플은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어. 근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 한 20분 지났을까? 내 핸드폰으로 친구가 전화가 오는 거야. 받으려는 순간 딱 끊겼고 이상한 불길한 기분에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갔어. 아까 그 계곡이 머릿속에 딱 떠올랐거든.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여자친구는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결국 세상을 마감했지.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몰라. 그저 남은 사람들만 덩그러니 상처와 허무함을 안고 살아가게 된 거야. 그 뒤로 그 놈이 자꾸 내 꿈에 찾아왔어. 미안하다 라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평소엔 붙어만 다니는 닭살 커플이라 재수없다고 놀리던 친구였는데 막상 얘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 마치 웃음소리가 뚝 끊긴 자리에 깊은 정적이 깔릴 때처럼. 친구를 위해 결국 영혼 결혼식을 준비했어. 적금도 해약하고 무려 그때 당시 한 2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 친구가 남겨둔 티, 커플링 같은 물건들을 모으고 신부는 당연히 그 친구의 여자친구였지. 결혼식이 시작되고 죽은 그 친구가 접신이 된 건지 보살님이 내 앞에서 막 울었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하면서 미친 듯이 울더라고. 나도 같이 울 수밖에 없었지. 그 순간만큼은 그냥 살아있을 때처럼 우리가 다시 만난 것 같았거든. 그리고 마지막 절차로 신랑과 신부를 합방하는 의식을 했어. 그 방에 인형을 두고 우리는 모두 밖으로 나왔지. 다음날 아침 방문을 열어보니까 그 인형이 서로 포개져 있더라고. 그거는 두 영혼이 서로 마음이 맞아서 저승에서도 부부가 되었다는 뜻이라고 했어. 생각해보면 이승에서도 그렇게 닭살이던 애들이었는데 저승에서도 결국 같이 가는 게 당연한 일 같기도 했어. 결혼식을 끝내고 돌아와서 술 한잔 마셨는데 그날 밤은 처음으로 편히 발을 뻗고 잘 수가 있었지.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 우린 언제까지나 옆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떠나고 나면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단 한마디도 해줄 수가 없어. 그게 가장 큰 후회로 남더라.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영혼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승에 있을 때, 그러니까 현실에 있을 때 살아생전에 붙어 다니던 커플이 안타깝게 죽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곡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죠. 여기는 따뜻한데 여기는 이상하게 차가운 물. 그런 거 있잖아요. 계곡에 놀러 가본 지는 되게 오래됐어도 그런 기억은 조금씩 나는 것 같아. 지금 계곡을 갈 예정인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누차 얘기하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살은 겉에서 보는 거랑 또 안에 들어가서 느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니까. 수심도 그렇고.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러시아의 뭐 바이칼 호수인가? 거기가 세상에서 가장 맑은 호수라면서요. 근데 그게 너무 맑아서 400m까지인가? 수심 하여튼 되게 깊은 곳까지 그냥 다 보인대요. 그래서 사람이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야. 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밖에서 보는 거랑은 전혀 다르니까 조심하시고 안전장치, 안전장비 꼭 하시고 노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옛날에 호주에서 CF를 하나 찍었어요. 켈로그 CF를 찍었는데 거기 농장 같은데 이렇게 흙더미 같은 게 산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흙더미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뭉쳐 있으면 거기에 안 올라가고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죠. 저도 CF를 찍다가 막 그렇게 쌓여 있는 게 많아서 거기를 막 밟고 올라갔어요. 밟고 막 올라가는데 갑자기 푹 제가 거기 빠진 거야. 그게 뭐였냐면 모래로 쌓아놓은 모래성이 아니라 소들 있죠. 소들의 변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쌓아놓은 거예요. 곳곳에. 거기 농장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흙인 줄 알고 밟고 올라갔지. 똥 속에 빠진 거야.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CF 찍다 이게 무슨 일인지. 참 어렸을 때는 저도 개구장이었는데 농장 같은 데서 흙더미처럼 보이는 게 있으면 절대 밟지 마세요. 저처럼 똥 속으로 빠져듭니다. 식사 중이신 분들 죄송하고요. 이야기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번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 보는 남자 9편. 이번 이야기는 병원이야. 여러분은 병원 중에서 어디에 귀신이 제일 많다고 생각해? 아마 대부분은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이라고 말할 거야. 근데 실제로 귀신이 가장 많은 곳은 병실이야. 왜냐면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니까. 이건 친구 장례식장에서 겪은 일이야. 그날은 유독 습하고 답답해서 기분까지 좀 불쾌했던 날이었어. 밖에서 담배를 태우는데 찝찝한 날씨 탓에 괜히 짜증이 났었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와선 피곤해서 잠깐 옆방에서 눈을 붙였어. 근데 신기하게도 장례식장은 웬만한 곳보다는 잠이 잘 오는 곳이야. 왜 그런 줄 알아? 귀신들이 자신이 데려갈 사람을 고르는 의식을 할 때 주변의 잡소리를 지워버린대. 뭐 그런 미신도 있더라고. 아무튼 잠에서 깨어보니까 새벽 2시쯤이었어. 친구 부모님과 친구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커피를 마시러 병원에서 홀로 나왔지. 병원 새벽에 혼자 걸어본 적 있어? 그 발자국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울리는지 뚜걱뚜걱 정말 소름 돋을 만큼 크게 들려.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는데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마저 괜히 기분 나쁘게 크게 들렸어. 귀에 콱 박히는 그런 소리 말이야. 커피를 들고 돌아오는데 접수센터 맞은편에 있는 대형 거울 앞을 지나게 됐어. 그때였어. 거울 쪽으로 뭔가 쓱 지나가는 게 보이더라고. 평소에 귀신을 많이 봐서 뭐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는데 이상했어. 내가 걷는 발자국 소리가 2번씩 들리는 거야. 내가 멈추면 한 발자국이 더 울려. 마치 누군가가 나랑 같이 걷고 있는 느낌이었어. 막 소름이 끼쳐서 서둘러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병원 휴게실 쪽에 있던 컵라면 자판기 불이 갑자기 픽 꺼지는 거야. 그제서야 직감했지. 아, 뭔가 이거 안 좋다. 빨리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발걸음을 재촉했어. 이상하게 그날따라 계단이 끝도 없이 길게 느껴지더라. 평소에 항상 켜져 있어야 할 비상등 불빛도 갑자기 꺼져 있었지.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밖으로 돌아서 가야겠다. 사람이 있는 택시 정거장 쪽이 그나마 안전하겠다 싶어서
병원 밖으로 나가자 택시 한 대가 보였어. 운전석의 기사님은 손님을 기다리다가 잠든 듯이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있었고, 조수석엔 낯선 아저씨 한 명이 앉아 있었어. 이상했어. 새벽 시간에 택시를 타고 있는데 기사님은 자고 옆에 손님은 멀쩡히 앉아 있는 모습이 불길한 기분이 확 밀려왔지. 난 기사님을 깨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차 앞으로 다가갔어. 그 순간 조수석에 있던 아저씨가 갑자기 나를 탁 죽일 듯한 표정으로 째려보는 거야.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공포였어. 사람 눈이 제일 무섭다는 말 그날 실감했지. 몸이 얼어붙어서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그 눈빛에 사로잡혀서 멍하니 서 있었어. 결국 정신이 번쩍 들자마자 난 있는 힘껏 뛰었어. 무작정 막 숨이 턱에 차도록 뛰고 또 뛰었지. 친구 장례식장 방에 도착해서야 겨우 마음이 가라앉았어. 친구들한테 내가 본 걸 얘기했는데 반응이 다 똑같았어. 야, 너 약 먹었냐? 너 피곤해서 헛것 본 거야. 막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더라고. 근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 옆 호실에서 막 나가고 있던 고인의 영정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 속의 인물이 내가 방금 전에 택시에서 본 택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그 아저씨였던 거야. 도대체 나한테 뭘 말하려고 했던 걸까? 그분은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 혹시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택시에 앉아있던 거 아니었을까? 그리고 하나 번외로 이야기해줄게. 혹시 꿈에서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차를 모는 것처럼 너무 생생해서 실제로 겪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 있어? 그게 단순한 꿈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귀신들이 우리들 영혼에 장난치는 현상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예전부터 태아들 있잖아. 갓 태어난 애기들은 태어나자마자 귀신을 본대. 근데 나이가 들면서 영안이 서서히 닫혀가나 봐. 심한 경우엔 자신들의 미래까지 본다고 하더라고.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귀신을 보는 남자 시리즈는 여기가 마지막이었고요.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에서는 병원에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였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귀신이 가장 많은 곳은 영안실 혹은 장례식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래요. 병원에서 귀신들이 가장 많은 곳은 병실이다. 어우, 입원하기 싫다 갑자기. 그럴 것 같아 진짜로. 거기서 많이 돌아가시니까 무섭다. 그리고 장례식장이 조용한 이유가 귀신들이 사람을 데려갈 때 그 의식을 할 때 주변에 잡소리를 지운대요 일부러. 그래서 고요하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선 잠이 잘 온다는 이유가 그런 뭐 미신이 있다고 하네요. 처음 알았어요. 나도 이런 꿈 많이 꾸는데 마치 내가 운전하고 오토바이 운전하고 오토바이를 타본 적은 없지만 그런 현상들이 귀신들이 우리 영혼에 장난치는 현상이라고 하네요. 처음 알았어. 다음 이야기는 구독자님 호트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호러트레인님 제보 이야기. 제 기억으로는 2001년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한창 바쁠 고등학교 시절이었지만 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는 없었죠. 그 당시 동대문의 밀리오레, 두타 같은 쇼핑몰과 그곳 지하상가의 옷가게들이 굉장히 핫했어요. 옷 사는 걸 좋아했던 같은 동아리의 친한 후배 녀석과 동대문 새벽시장을 가기로 마음 먹었죠. 문제의 당일 학교가 끝나고 간단히 저녁을 먹고 이래저래 시간을 보내고 놀다가 밤 11시쯤 새벽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물들의 옷보다는 새벽시장 안쪽에 있는 옷들이 더 싸고 잘 고르면 좋은 게 많았거든요. 물 만난 고기처럼 우리는 빠르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학생답지 않은 흥정 능력을 발휘하며 알차게 쇼핑을 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마지막 막차 버스를 타기 위해 지금은 없어진 동대문 운동장 바로 옆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싸게 구매했네, 디자인이 너무 괜찮네 하면서 서로 신나게 들뜬 쇼핑의 여운을 이야기하며 가고 있었죠. 거의 정류장에 다다를 때쯤 10m 남짓 앞쪽에 정말 피부가 하얗고 깨끗하고 어깨까지 오는 검은 단발머리, 그리고 청자켓
청치마를 입은 어떤 여성이 저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딱 보자마자 와 예쁘다 라고 생각할 만큼 엄청난 미인이었어서 눈을 떼지 못하고 제 옆을 스쳐 지나갈 때까지 걷는 와중에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옆을 스치듯 그녀가 지나갔는데 왠지 모르게 그 순간 살짝 한기가 느껴지더군요. 여름이었는데도 말이죠. 늦은 시간이고 땀이 마르고 해서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정도라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 여자가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쯤 후배한테 진짜 예쁜 여자가 옆에 지나가는 거 봤냐고 들떠서 떠들려고 했는데 이 옆에서 따라오던 후배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디 갔지? 하면서 주변을 두리번 거렸는데 저 멀리 우동 파는 포장마차 쪽 막 몰려있는 그곳에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배가 고팠나? 생각하며 후배 쪽으로 걸어갔죠. 여기서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걸은 것 같아서 힘들어서 잠시 쉬고 있었다. 쉬는 김에 우동이나 먹을까 생각하고 형한테 얘기하려고 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막차를 놓치면 집에 가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가기로 했죠. 그 당시 학생한테 택시를 타는 건 요즘처럼 흔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저희 동네 쪽으로 가는 막차 버스에 무사히 탑승했습니다. 조금 피곤했지만 예쁜 옷을 싸게 구매했다는 생각에 여전히 들떠 있었죠. 맨 뒷좌석에 앉아서 후배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가는데 얘가 계속 땀을 흘리면서 말을 좀 얼버무리며 대충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동을 안 먹고 와서 삐졌나? 마음에 드는 옷을 혹시 못 고른 건가? 하면서 계속 말을 걸었죠. 그러자 후배는 마지못해 입을 여는 느낌으로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형, 제가 혹시 지금 제가 본 거 얘기하면 믿을 수 있어요? 저 이상하게 안 볼 자신 있어요? 라고요. 저는 무슨 말이든 해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친한 후배였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거리 정도는 들어줄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말이죠. 후배가 말했어요. 형, 아까 형 옆으로 지나가는 얼굴 하얀 여자 봤죠? 제가 말했죠. 아, 그 정류장 쪽에서 걸어오던 청치마 입고 그 엄청 예쁜 여자? 후배가 말했어요. 네, 맞아요. 아, 너도 봤었구나? 야, 진짜 그렇게 예쁜 여자 처음 봤어. 연예인 아니야? 근데 형 혹시 그 여자 아래쪽도 봤어요?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예쁜 얼굴만 보고 있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후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자 무릎 밑이 없었어요. 순간의 짧은 정적 속에서 저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얘가 나랑 친하다고 장난치는 건가? 내가 못 본 거니까 혹시라도 이 말이 맞다면 하는 이런저런 생각들. 잠깐의 생각 후 아무리 너랑 친해도 나는 네 선배라고, 야밤에 이런 장난 좀 신선하긴 한데 혹시나 장난이 아니더라도 아니 형이 있는데 뭘 무서워하냐고 남자놈이 하면서 말을 해줬습니다. 장난 반 진심 반으로 후배한테 말을 걸고 있을 때도, 버스가 정류소에 사람을 태우려 정차했을 때도 여전히 땀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들어줘서 고맙다고 말을 건네더군요. 그러는 동안 버스는 곧 우리가 내려야 할 정류장에 다다랐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긴장이 풀려서 이게 소변이 너무 마렵더라고요. 늦은 시간이라 열려 있었던 건물도 없었고 하는 수 없이 큰 건물 뒤편 어두운 구석에서 노상방뇨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후배한테 미안했지만 뒤쪽에서 누가 오나 좀 봐달라고 하고 저는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있었죠. 쉬. 그때였습니다. 무언가 검고 희미한 사람 형상이 보이기 시작했죠. 급하게 건물 뒤편으로 이동해서 사람이 있는 걸 못 봤었나 했는데, 근데 이 시간에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왜지? 하면서 급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털고 있었어요. 문득 아까 후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바로 그 알 수 없는 사람 형상의 무릎 밑을 보았죠. 어두워서 확실하진 않았지만 형상의 밑은 허전했습니다. 없는 게 맞는 듯 했고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뒤쪽에 후배를 쳐다봤습니다. 더 놀랬던 건
그 후배도 말없이 그 형상이 있던 곳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더군요. 같이 보고 있었다는 공포감에 소리를 지르며 밝은 길 쪽으로 우리는 뛰어나갔습니다. 나간 뒤 숨을 고르면서 너도 본 거지? 너도 본 거 맞지? 여러 차례 확인을 하는 말뿐이었죠. 조금 진정을 하고 난 뒤에 아무래도 형이다 보니까 후배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의 집은 지금 여기서 15분 정도는 더 걸어가야 했고 도저히 혼자 보내기가 좀 그래서 데려다 준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후배는 시간도 늦었고 형도 빨리 들어가서 쉬라고, 자기는 괜찮다고, 잘 들어갈 수 있다며 만류하는 바람에 결국 저는 잘 들어가서 연락하라며 저희 집 쪽으로 가는 심야 좌석 버스를 탔습니다. 후배가 집으로 들어갔을 시간쯤 되었을 때 잘 들어갔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 없이 몇 분이 흘렀고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다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죠. 잘 들어갔으면 답장 좀 달라고. 몇 분 뒤 알 수 없는 문장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은 이 동생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라고 말이죠. 무슨 소리냐고, 지금 헛소리가 나오냐며 다시금 답장을 보냈죠. 그랬더니 잠시 뒤 문자가 와서 열어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일에 한 번만 더 참견하면 이 녀석을 데려가 버리겠다. 솔직히 이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같은 걸 같이 보는 것은 무섭고 신기했지만 후배가 장난질하는 것은 괘씸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불쾌감과 괘씸한 생각들로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얘를 좀 혼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오전부터 후배를 동아리실로 호출했습니다. 너 뭐하는 놈이냐? 친해도 선배 놀리는 건 적당히 해야지 하며 뭐라고 꾸짖는 말들을 계속 내뱉었고 어제 집에 갈 때 무슨 의미로 그런 문자를 한 거냐 따졌습니다. 걱정하고 있던 형한테 장난하는 게 맞냐 라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후배가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자기는 그런 문자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집에 들어가고 나서는 기억이 없다고 했어요. 이 자식이 끝까지 나를 놀리는구나 생각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만 한 번 더 억누르면서 어제의 문자를 직접 보여줘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후배에게 왔던 그 문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핸드폰에 딱 그 녀석의 문자만 없었어요.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후배한테는 끝나고 얘기하자라고 하고 바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집에서 혹시나 제가 자고 있을 때 가족 중에 누군가 제 폰을 만졌던 건 아니었는지. 예상대로 그런 가족은 없었고 어머니한테 몇 번이나 되물어봤지만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라는 훈계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이게 대체 무슨 일들인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학교가 마친 뒤 후배한테 본인이 겪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형에게 일어난 일들이 자기 때문인 것 같다며 안 믿는다고 해도 형한테는 털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힘들게 입을 열더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후배 본인은 귀신을 본다고 말했어요. 친한 친구 한 명만 알고 있고 형한테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라고 말이죠. 자기도 알고 있었답니다. 누구에게 이런 것의 힘듦을 이야기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근데 나한테는 그럼 굳이 왜 말을 하는 거냐라고 물으니까 형은 그냥 믿고 얘기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형도 봤잖아요 라는 말에 아무 말도 못하겠더군요. 사람마다 보는 귀신의 형상이 각기 다를 수 있고 그게 환각이든 뭐든 어떻게 보이는지 다 알 수도 없지만 후배가 보는 귀신의 형상은 그냥 똑같이 우리 같은 사람의 모습인데 무릎 밑에가 하나같이 다들 없대요. 동대문의 그 여자같이 말이죠. 또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가 깨지고 어디가 부러지고 찢어져서 죽었다면 죽어서도 그 모습들이 다 그대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배의 생각이지만 죽은 영을 봤을 때 그 영이 생전에 죽은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도 하더군요. 얘기를 다 듣고 나니
제가 평소 후배한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던 모습들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든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가도 갑자기 안색이 안 좋아졌던 거, 지나가다가도 얘기하다가도 고개를 떨구는 일이 잦았던 것도 모두 그 순간마다 계속 얘는 보고 있었던 거구나. 저는 두 가지의 생각에 공존했습니다. 귀신을 계속 보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안쓰럽다라는 생각과 원초적으로 내가 느낄 수밖에 없는 죽은 자에 대한 공포, 그리고 솔직하게 겁이 났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게 되면 어쩌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공식적 동아리 활동 때 빼고는 개인적으로 그 후배와 아주 자연스럽게 멀어지더군요. 사람들이 학교 졸업하면 대부분의 친구들과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물론 저에게 더 이상의 미스테리한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제가 또 다른 동아리 후배에게 마지막으로 그 후배의 소식을 들었던 건 학교 졸업 후 5년 뒤? 6년 뒤쯤으로 기억합니다. 평소에도 정신과를 종종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 후에 정신병원을 들어갔다가 나온 적이 있다는 소문도 들었다는 얘기도. 지금 생각해보면 귀신을 보던 후배는 자연스레 저와 떨어져 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겁은 났지만 딱히 저는 그 녀석을 밀어내지도 않았거든요. 본인 때문에 저한테 피해가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걸까요? 그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알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귀신 보는 후배의 친한 친구 한 명, 그 친구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었을지, 아직까지 후배랑 친하게 지내고 있다면 어떤 일들을 겪고 있을지 막연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 후배가 좋은 것만 보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후배, 옷 좋아하는 후배랑 동대문 시장을 가서 귀신을 봤던 거죠, 처음으로. 근데 많은 귀신들, 그러니까 여자 귀신들이 예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아주 예쁜 여자가 지나간다 했는데 귀신이었죠. 무릎 밑에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면서 우리는 귀신들을 많이 마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그 후배는 귀신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얘기는 이 두 명한테만 얘기를 했던 거였고, 호트님도 말하시기를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으면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 말하지만 저도 그런 능력이 어렸을 때는 갖고 싶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나만 갖고 싶었고, 초능력 같은 것도. 그렇지만 그런 게 있으면은 불행해질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르다는 점에서 믿어주지도 않을 거고 배척할 거 아니야. 그 후배분이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감겨서 이뻐 보였을 수도 있고요. 홀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아예 못했네. 그래도 귀신하고 사람하고 분간할 정도면 오래됐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귀신을 본지 영안이 트인지 어떤 계기로 영안이 트였을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후배분이 일부러 떨어지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 싶었잖아요. 이 후배를 딱히 밀어낸 적은 없는데 서서히 멀어지게 됐잖아. 그렇다는 거는 이 후배가 거리를 뒀던 거겠죠. 이유가 이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안이 있는 사람들, 그런 신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은 그 능력이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귀신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악한 악귀를 마주했을 때도 영안이 트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영안이 트여 있는 사람과 신기가 있는 사람 옆에 붙어 다니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능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 후배는 자연스럽게 우리 호트님이랑 멀어지려고 했던 거 아닐까. 참 마음이 깊은 후배였나 보다. 자기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딱 2명인데 그 한 사람을 이제 손절한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자,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일본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명작은 언제 들어도 명작이니까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일본 호텔에서. 이번 이야기는 일본에서 직접 겪은 실화야. 아직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고 가끔은 악몽까지 꾸게 돼. 때는 2001년 여름, 내가 20살이었을 때였어. 동경에서 살다가 여름방학을 맞아 후쿠오카 근처 호텔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해달라고 제안을 받았지. 솔직히 멀고 낯선 곳이라 망설였지만 경험 삼아 가기로 했어. 지인 아저씨 차를 타고 목적지인 미야와카시에 있는 호텔로 향했지. 가는 길에 터널 하나를 지나갔는데 그때부터 묘하게 정적이 흘렀고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곳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심령 스팟 중 하나인 이누나키 터널이었어. 호텔에 도착해서 방을 배정받고 쉬고 있었는데 낮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렸어. 갑자기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방 안이 갑자기 깜깜해지고 정면에 있던 거울이 하얗게 빛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속에서 검은 얼굴이 이렇게 번지면서 나오더라고. 눈은 무슨 화산 분화구처럼 이렇게 파여 있고 입은 기괴하게 찢어진 미소를 짓고 있었어. 정말 그대로 나 죽는구나 싶었는데 다행히 또르르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서 가위에서 풀렸어. 그날 이후 난 방에 거울을 두는 걸 극도로 싫어하게 됐어. 한 3주쯤 지났을까? 피곤해서 욕조에 몸을 딱 담그고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는데 또다시 가위에 눌린 거야. 이번엔 틀어져 있던 음악이 변하면서 일본어로 휴니치가부타 라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직역하자면 11에 겹쳤다 뭐 이런 정도인데 무슨 의미인지는 지금도 모르겠어. 그리고 욕실 천장을 올려다 보니까 그때 그 거울 속에 있던 귀신 얼굴이 천장에 떠 있는 거야. 하는 소리에 맞춰 각기처럼 그 주원에 나오는 귀신 있지, 막 각도를 바꾸면서 웃고 있었지. 온몸은 얼어붙었고 그 순간만큼은 진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 결국 너무 무서워서 아저씨한테 방을 바꿔달라고 했지만 성수기라 방이 다 찼다고 거절당한 거야. 그냥 야 네가 피곤해서 그래 라면서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 그런데 마지막 날 같이 일하던 또래 직원들한테 그 방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어. 그 방에서 예전에 야쿠자, 그러니까 일본 건달 야쿠자가 애인을 살해하고 11토막으로 분해해서 가방에 넣고 도망쳤다는 거야. 그 뒤로 그 방에서 묵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상한 체험을 했고 어떤 직원은 발작까지 해서 일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본 그 얼굴이 혹시 그때 죽은 여자의 혼령이 아닐까 소름이 돋았어. 마지막 날 다시 아저씨 차를 타고 오면서 이누나키 터널을 지나는데 또 기분이 이상했어.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터널은 일본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심령 스팟이었지.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로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서 죽인 살인사건, 사체 유기사건, 수많은 교통사고가 있었던 곳이라 지금은 구 이누나키 터널은 아예 봉쇄돼 있고 낙서와 괴담으로 가득한 장소로 남아있어. 심지어 이누나키 터널에서 들리는 울음소리가 한국어로 들린다는 소문도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끌려온 한국인들이 그곳에서 집단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해. 난 그때의 경험 때문에 지금도 미야와카시로는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아. 그저 악몽 같은 여름이었지. 지금도 가끔 꿈에서 그 거울 속 귀신을 봐. 아직도 내 곁을 떠나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에이 무서워. 이번 이야기 아시는 분들 많죠? 근데 또 들어도 무섭잖아. 이런 거는 명작이라고 합니다. 이누나키 터널 저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일본의 심령 스팟이고, 그리고 일본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런 심령 스팟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유명한 심령 스팟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터널을 지나서 어떤 호텔에 묵게 되면서 벌어졌던 이야기죠. 호텔, 모텔, 여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턱이 없잖아. 거기서 사람이 죽었어도, 살자를 했어도, 살해를 당했어도 그냥 방 청소를 하면 우린 모르는 거잖아. 호텔에 묵을 때도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왠지 싼 곳은 이유가 있어요. 알죠? 그 터널 폐쇄됐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구 이누나키 터널은 폐쇄되었다. 그리고 욕조에서 반신욕을 하면서 가위에 눌렸을 때 들렸던 일본어 주이치니 가부타, 이게
11에 겹쳤다. 그러니까 자기가 11토막이 났다 이거를 알리고 싶었나 봐요. 실제로 그 방에서는 야쿠자, 그러니까 일본 깡패가 애인을 살해했고 11토막으로 토막을 쳐서 가방에 넣고 도망을 쳤다고 했잖아요. 그 얼마나 억울하고 무섭고 지방령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호텔 주인이면은 그 정도의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거기에 무슨 죄를 지내주던가 아니면 폐쇄하던가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게 어딨어. 미신처럼 치부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애 같은 것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남자, 상대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진짜 갑자기 순간 확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같이 자고 있는데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사람이 무섭다니까. 어쨌든 귀신들도 살아생전엔 사람이었을 테니까. 왜 이렇게 추운가 했더니 21도로 해놨구만. 이야기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필님 유튜브 컨텐츠를 공포로 잡게 되신 계기가 궁금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원래는 처음에 영화를 소개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했었어요. 그래서 영화 소개를 시작으로 했는데 하다가 작년 여름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때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한번 또 그 컨텐츠를 만들어 봤는데 봐주시는 분도 많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도 되게 많은 거예요. 내 톤이 공포에 맞는 건가 싶어서 그 다음 컨텐츠도 그렇게 만들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정착이 돼가지고 공포를 계속 하게 됐어요. 공포에 최적화된 중저음 톤 감사합니다. 중저음이라 어울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 많이 덥고 습하셔가지고 볼 때만이라도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서 부르딩딩한 얇은 니트를 입고 왔습니다. 볼꽉 말꽉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영화를 소개시켜주는 코너를 볼꽉 말꽉으로 했었어요. 곽두필의 볼꽉 말꽉.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나 아니면 신작 영화 리뷰 이런 걸 했었는데 겨울에 방송 잠시 안 하셔서 걱정했던 기억도 나네요. 감사합니다. 그때 한창 저희 어머니가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 어머니가 암투병 중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저 또 외동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그때 한창 회복하고 이런 게 중요하고 병원 들락날락하고 제가 막 병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잠시 몇 개월을 멈췄죠. 그러다가 제 어머니도 긍정적으로 많이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힘을 내서 또 같이 하게 됐죠. 슬픔 혼자 너무 담아두시지 마시고요. 같이 나눠요. 나누면 덜 힘들어요. 아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 너무 감사하죠. 이게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런 거를. 근데 그거를 선뜻 부담으로 안 느끼고 받아들여 주시고 또 응원의 말씀해 주셔서 저도 힘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런 게 있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큰 힘이 되더라고요. 진짜 별거 아닌 댓글 한마디 한마디도 너무 힘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알았어. 너무 감사하게도 악플 많이 안 달아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독자님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뭐 그런 것도 제가 수용해야겠지만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플에 대한, 악플이라고 해야 되나? 악플은 아니겠지만 저한테 안타까워하는 점 달아주시는 분들 좀 보니까 아니 곽두필 이 새끼 이거 돈에 눈이 멀었다. 영상에 광고가 몇 개가 쳐 넣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그거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놔가지고 제가 손댄 건 없고 그리고 제 영상 길이가 아시다시피 2시간 뭐 길게는 3시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광고가 많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물론 귀찮고 짜증 나실 수도 있어요. 스킵 누르는 게. 근데 그 스킵 누르는 그 5초를 위해서 제가 모든 수익을 포기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채널이 커지고 조금 안정을 갖게 됐을 때 줄여볼 테니까 지금은 귀찮으시더라도 스킵을 뜩 누르시면서 좀만 참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8분짜리 영상에도 광고가 몇 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 영상은 2시간 막 이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걸로 수익이 나고 또 그걸로 생계 보태고 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1인 거죠. 어쩌면 이 1이 그 스킵하러 가는 5초를 위해서 제 모든 수입을 포기하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컨디션 난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방송을 쉬어갈까 생각했지만 안 되죠. 한번 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편집 영상이 밀리더라도 라이브는 꾸준히 쭉쭉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저도 방송을 해야 힘이 나니까 다음 방송은 수요일 날 또 만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저는 그만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가끔 생각나시면은 댓글도 남기고 좋아요 남기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남자 곽두필이었습니다. 잘 자요.